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불안하시다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5개만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일하지 않기, 정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하기, 장기간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는 이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신청하기. 내 개인정보는 안전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뒤흔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소식부터 소비자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오늘은 용성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신 3사부터 해서 롯데카드, 그리고 이번에는 쿠팡에 이르기까지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유출 경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쿠팡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전 중국 직원에 의해서 유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대두되곤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출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경찰 역시도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쿠팡 역시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명 불상의 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했고, 유출 경위 역시도 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의해서 암호키 해지가 되지 않아서 유출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곤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12월 9일자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그 전 중국 직원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피의자로 특정된 걸로 봐서는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받았고, 혹시 변호사님은 받으셨나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건데 대체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대기업들일수록 오히려 더 개인정보에 취약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범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는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리딩방 사기라든가 투자 사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타인에게 재물을 얻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소위 말하는 암흑시장에서 개인정보의 가치가 굉장히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대기업일수록 오히려 해커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자 하는 유혹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법적 제재라든가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작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요, 대규모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과징금이라든가 손해배상액이 굉장히 작았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 불렸던 게 카카오 사태였는데요. 그때에도 151억 원 정도의 과징금에 불과했고요. 네. 실제로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인터파크 사태에서 보면요, 당시에 1인당 10만 원 정도로 해서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 역시도 실제 유출이 있고 나서 약 5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작은 과징금과 손해배상 정도로도 유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과 그리고 과징금의 어떤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이유로 기업 역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정말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면피용으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 사례들을 보면요, 어떤 고도화된 해커 집단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기보다는 다소 부실한 관리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 쿠팡 사례 역시도 다른 해커 그룹이 아니라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전 직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시에 과징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과징금과 손해배상액을 내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과징금의 액수도 3회에서 이제 10%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짐들도 있는데요. 아직은 가능성에 불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경제적인 비용에 견져봤을 때 그냥 차라리 과징금 내고 말지 뭐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 유출된 정보 중에 이 세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배송 내역이라던가 뭐 주문 사항 그리고 또 우리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면 생활 밀착형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내 이름이라든가 연락처 그리고 생년월일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개인정보들이 이제 보이스피싱이 악용이 되거나 아니면 대포통장이라든가 대포폰 같은 게 이제 개통되는데 악용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전자적이고 금융적인 어떤 피해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번에는 내 주거지라든가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우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누군가 유출된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와 가지고 현관문 두드리면서 누구누구 씨 댁이죠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서운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주거 침입이라든가 스토킹과 같은 범죄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불안감이 커져가면서 이렇게 쿠팡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탈쿠팡이라고 하죠. 네. 회원을 탈회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탈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해서 탈퇴 과정에서 포기했다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탈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건 역시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쿠팡 회원 탈퇴를 하려면 이제 그 모바일 앱에서 PC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각종 설문조사라든가 비밀번호 재입력 등 총 한 6단계 정도의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런데다가 이제 유료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보다 더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쿠팡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단 3단계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이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요. 기업이 이제 개인정보 주체에 어떤 탈퇴권이라든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더 이상 가공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이용 정지권, 그리고 개인 정보를 파기해달라는 파기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고 부당하게 절차를 늘리는 그런 실질적 침해 행위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도요. 이러한 점을 문제 삼아가지고 쿠팡 측에 대해서 회원 가입하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면 안 된다라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요. 절차 간소화를 공식으로 권고한 적이 있고요. 쿠팡 역시도 그 권고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요. 탈퇴 절차를 비교적 간소화했다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가입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배상 보험의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노출, 도용 등에 대비해 가지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반드시 기업들이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의 손해배상에 대비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하도록 그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무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그 한도가 10억 원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쿠팡이라든가 얼마 전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SKT 역시도 10억 원 상당의 개인정보 유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번 쿠팡 사태의 경우에 살펴보면 전체 유출된 개인정보가 3,37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10억 원으로 나누면은 1인당 받을 수 있는 돈은
불과 수십 원에 불과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책임을 내가 이행했다라는 면피용. 그러니까 사실 보험이라는 게 정말 어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주기 위한 한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한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입 최소 한도를 10억이 아니라 1,000억 원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SKT의 경우에는요, 이런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1,000억 원짜리 사이버 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언론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맞습니다.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고 승소 가능성은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건 그럽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손해가 이만큼이니 그 손해를 당신이 나에게 배상해라 라는 게 단순한 손해배상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 손해액을 넘어서서 징벌적인 의미, 그러니까 페널티의 의미까지 부과해가지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바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피해자가 스스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입증한 손해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배상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일부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역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그게 이제 일반적이진 않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그 배상의 한도 역시도 뭐 최저 3배에서 10배까지 가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는요. 일본 손해액의 100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하급심 판례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약간 유명무실하다라고 법률가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법원이 인정해주는 기초적인 실제 피해액 자체가 되게 낮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내가 입은 손해액을 기초로 해가지고 몇 배, 의 3배에서 5배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해 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작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무리 3배, 5배를 해도 전체 피해액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살펴보면요.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이제 인터파크 사건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딱 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2021년에 고객 7천만 명 상당의 정보가 유출된 T-모바일의 경우에 약 3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5,100억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또 2017년에는 1억 4,300만 명의 신용 정보가 유출된 이제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최대 7억 달러, 1조 원이 넘어가는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조금 더 잘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 승소 가능성은 아직은 확언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일단은 그 미국 법원이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루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사건 자체를 아예 각하, 심리하지 않고 종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그 소송 원고들을 모으고 있는 로펌들의 경우에는 국경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국 본사의 책임을 아예 묻지 않는 것은 너무 이제 불합리적이다, 구시대적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승소 여부는 궁극적으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과연 미국 본사가 쿠팡에 있는 미국 본사가 국내 쿠팡 법인에 대한 지휘 감독과 관리 감독을 다 했느냐 이것 한 가지랑요. 네. 그리고 쿠팡 본사가 본 사건 발생한 이후에 미국 증권거래소에 해당 사고 사실을 즉각적으로 신고했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론상으로는 큰 배상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그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승소 가능성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또 집단 소송 움직임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적 쟁점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직구로 배송된다는 안내 문자를 받은 A씨. 8시간 뒤 국내 택배사로부터 송장 번호와 함께 통관이 완료됐다는 문자도 왔는데요. 너무 놀란 A씨는 곧바로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에 알렸지만 고객센터는 이용자 정보를 도용해 주문된 계정은 즉시 차단했고 실제 배송이나 통관이 되진 않았으니 안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해외 직구를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입력해야 하는 고유 부호라는 번호가 있잖아요. 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라고 부르는데 이 통관 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사건의 경우에 보면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실제로 도용되는 범죄가 신고 건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유출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이번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것이 유출이 됐을 때 기존에 유출된 다른 개인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다른 사람의 통관 번호를 이제 도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 면세 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상품을 직구할 때는 이제 개인 면세 한도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도용을 해가지고 내 명의로 내 번호로, 내 부호로 이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번에 구매하는 게 면세 한도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면세 한도를 초과해가지고요. 이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여지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불법적인 어떤 물품들을 구매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고된 사례를 보면요. 최근 4년 동안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 의심 신고 건수가 약 8만 6천 건에 이르고 있고요. 특히 올해에는 이미 7월까지만 해도 약 4만 4천 건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매년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짝퉁 물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 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내 통관 번호가 도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단은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조회 시스템 유니패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접속하시면 내 통관 부호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매된 내역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닌데 들어온 물품이 있다고 한다면 도용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문제점은 내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관 고유 부호 의심을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도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비서 알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국민비서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요. 알림 설정 목록에 가셔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내역 알림 체크를 하면은 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해가지고 물품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굉장히 유용한데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이걸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내 통관 번호가 쓰였다. 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됐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변경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1년에 최대 5번까지는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도용 사실을 인지하시는 즉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통관 부호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과 세관에 내가 도용됐다라는 의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 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여나 내 명의로 내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물품이 실제로 밀반입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신고한 사례입니다. 이미 신고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관세청 역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이제 도용된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신고해서 그 도용 사실이 입증되기만 하면은 개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용이 의심된다라고 한다면요. 관세청이나 세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 악용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수법이 있을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카드 배송 안내를 받은 B씨. 하지만 B씨는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요. 이 사실을 알리자 카드 배송원은 요즘 이런 사고가 많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 도용된 카드가 발급된 것 같으니 확인해보라며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배송원이 알려준 고객센터 번호는 가짜였는데요. 이런 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또 기승을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하고 있는 아주 유행하고 있는 이제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수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새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다라는 연락이 오고 그럼 나는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으니 나는 신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배송 기사가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도용돼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라라고 말씀을 주는데 문제는 그 전화번호가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고 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번호로 연락을 하면은 아무래도 핸드폰이 감염된 것 같으니 핸드폰에 악성 어플을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특정 어플을 설치할 것을 권유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어플을 설치를 하면은 앞으로 내가 거는 모든 전화들이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카드 배송 사채인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작은 반면에 이런 카드 배송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는 기간도 굉장히 장기간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카드 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가능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누구누구님의 신용카드가 배송 중입니다 라는 문자가 오면 그 문자를 보고 내가 피해자가 그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야지만 연결이 됐었는데 이제는 집 주소지와 그리고 공동연관 비밀번호가 다 노출이 됐다 보니까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카드 배송 기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카드 신청하셨죠 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은 카드 배송 기사가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쿠팡이라든가 SKT 같은 곳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가 이제 도용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센터에 전화해 보시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유출로 끝나지 않고 2차 피해가 생길까 그게 더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2차 피해 사례로 이어진 게 또 있을까요? 11월 29일에 신고가 들어온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신고자 말로는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이 사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인지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 신고 건수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기존에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피해 신고가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쿠팡 사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용자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기존에 유출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요. 해당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모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해제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물리적 보안이라는 걸 좀 약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주소지라든가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모두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공동연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노출된 개인정보에 따라서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신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 역시도 방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은행에 방문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가 이제 막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이용하면은 지금까지 내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내 명의가 도용되어서 대포폰이 개통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시스템이 이제 웹상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모바일 어플상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돼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요한 건 신속한 대응인데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차단 서비스들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혹시 모를 피해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성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